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죠.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늘 바빴던 저는 언젠가부터 늘 숨 돌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아가씨 시절에는 휴일마다 맛집 찾아다니고 운동이며 취미며 열심히 즐기며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온전한 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아들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저희 아이를 만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은 저의 보물이자 제게는 모든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결혼은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아무래도 후회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벌써 1년째 남편과 별거 중이니 말입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부부가 되고 나니 왜 남보다 못해진 건지 가끔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바뀐다는 말을 저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제 남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 시절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 했던 남편이었기에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미련스럽게도 남편을 믿었던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크게 비교될 만한 사정이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도 엇비슷하고 학벌도 엇비슷하고 다니는 회사 수준이며 연봉까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원래 결혼 시장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저희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꽤 공평한 사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보다 3살 어렸지만 연애 때는 남편과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왔기에 결혼해서도 그렇게 잘 살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다 허상이었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다 생각했던 남편과 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닮은 줄 알았던 취향과 성격은 전부 남편이 저를 꼬시기 위해 만들어낸 가식들이었거든요. 2년이나 연애를 했으니 그리 짧은 기간도 아닌데 그 긴 시간을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속일 거면 끝까지 잘 좀 하던가 할 것이지. 이 게으른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남녀 평등 주장하며 그렇게나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결혼을 하니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이 되어버리고 저는 그 집 식모가 된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는 일하는 시간도 비슷한 맞벌이였는데 살림은 몽땅 제 몫이었다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왕 한 결혼을 깨뜨릴 생각도 없었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거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으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다 개 아니면 애라고 하니까 뭐 하나 할 줄 모르고 얄미운 남편도 살살 어르고 달래서 가르치면 곧잘 해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순진하게 사람이 변할 줄 알았던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 믿으며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 1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며 저는 시댁과 남편의 권유로 아이를 위해 일까지 그만두어야 했어요. 가부장적인 시댁이라 그런지 임신한 며느리가 일하는 꼴을 못 보셨거든요. 너 임신도 했는데 당장 일 그만두지 않고 뭐하니? 저 괜찮아요. 병원에서도 회사 다니는 정도는 괜찮다고 했고요.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야 회사 눈치도 덜 보이고 업무 복귀할 때도 편할 것 같고요. 나중에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려면 말이죠.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곧 퇴사할 줄 알았더니 복직은 무슨 복직이야? 경호는 네가 회사 곧 그만둔다고 하던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를 관둬요? 왜요? 왜는 뭐가 왜야? 그럼 너는 뱃속에 애 품고서 계속 일 다니려고 그랬니? 그래야죠, 어머니. 요즘에는 복직이 쉽지도 않고.
저도 아이 낳고 계속 일 다녀야 하니까요. 저도 회사 생활 중요해요, 어머니. 아니, 얘가 정말 큰일 나래네. 그러다가 우리 장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너는 애 엄마란 내가 모성애 같은 게 없냐?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지 생각만 해? 너는 회사 생활이 중요하냐? 네 새끼가 중요하냐? 세상 천지에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됐고, 우리는 너 곧 회사 관두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더 늦기 전에 사표 써라. 어차피 회사에서도 배불러서 직장 다니는 직원 안 반길 거 아니야. 그냥 이참에 퇴직금이나 챙겨받고 그만둬. 우리 경호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너 설마 우리 경호가 처자식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 네가 회사 안 다니고 돈 안 벌어도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만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여자는 그저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 잘 키우면 그만인 거야. 일 욕심이 있었던 저는 임신을 한 뒤로도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나름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고 저도 제 일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가정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고 퇴사를 하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 잘 키우고 남편 챙기는 게 의무라는 말씀이셨죠. 남편이나 저나 비슷하게 버는데 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시는 건지 저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욕심을 버리는 편이 낫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이 점점 더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일만 그만두면 경제권을 저한테 다 주겠다면서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더니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자 남편은 저를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집에서 많은 생활비를 쓰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은 제가 절약을 모르고 자기가 번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며 늘 저를 타박하기 바빴어요. 결국 경제권은 남편 손에 있었고 저는 돈줄을 쥐고 있는 남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뭘 얼마나 먹고 다니고 쓰고 다니길래 생활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 아주 돈 달라는 소리가 우습지? 아니야, 나 많이 아끼는 편이야. 아끼기는 뭘 아껴.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남의 돈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지가 힘들게 벌어봐야 귀한 돈인 걸 알지? 내가 밖에서 무슨 고생하는지 모르니까 돈만 펑펑 써대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글쎄. 우리는 다른 집에 비하면 적은 편이야. 우리 둘이 맞벌이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썼는데 애까지 생긴 마당에 이 정도인 건 말도 안 되게 아끼는 거야. 그리고 나도 당신 생각 많이 해. 당신 외벌이 하는 당신이 부담될까봐 어떻게든 절약하고 아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네 화장품은 왜 샀어? 아니 집에서 애 키우는 여자가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문제야. 여자랍시고 이거저거 쓸데없는 걸 많이 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겠냐? 아니 내가 밖에서 쎄 빠지게 돈 벌어봐야 뭐해. 집에서 누가 혼자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괜히 어디서 애 핑계는? 핑계야. 저 조그만한 게 쓰면 뭘 얼마나 쓴다고. 다 당신 욕심이고 허세야. 돈도 안 버는 여자가 사회생활 할 때처럼 똑같이 쓰면 되냐? 하여간 여자가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제가 필요 없는 거 사드리고 비싼 화장품 떠바르고 다니는 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억울했어요. 일 관두고 나서는 남편한테 내 물건 하나 사달라고 할 때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비싸냐, 사사건건 잔소리를 해대길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웬만하면 제 물건은 잘 안 사는 편이었거든요.
정 필요한 게 있으면 생활비 아껴서 사거나 제가 결혼 전에 쥐고 있던 돈에서 융통해서 쓰기까지 했는데 그럼 저는 그 집에서 숨만 쉬고 살라는 건지 남편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전부 서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서 고생해서 돈 번다며 매주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값에 스크린 골프에 취미생활 한다고만 몇십만 원을 써대면서 말이죠. 이럴 거면 차라리 맞벌이를 하자고 하지 왜 나를 집에 들여 앉혔는지 저는 분이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제가 바보 같기만 했죠.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고 살려고 했지만 그런 남편은 참아줄수록 자기가 옳은 줄 알았고 그런 꼴을 보는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기만 했습니다. 내가 자기 집 식모인 줄 아는 남편이 징글징글해지니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더라고요. 남편 때문인지 매일 집에서 혼자 씨름해서인지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남편에게 저런 소리 들으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점점 도태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살면서 그 힘들다는 고3 수험생 시절이나 취준생 시절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 이렇게나 바닥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나 말이 안 통하는 남편 탓을 하는 것도 지치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죄다, 내 탓이다 하며 화병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싶었던 저는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들이 4살 되던 해였네요.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엄마 손도 덜 타겠다. 이제는 저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아이 2살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불쌍하다며 눈물바람으로 뜯어 말리는 시모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애를 일부러 울려서라도 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도 어린 아들을 두고 나가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 핑계로 가정의 평화를 이유로 또 참았던 저였지만 결국 참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희생을 하면 뭘 하나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만 알고 시모는 제 아들이 자기 아들을 닮아서 똑똑한 줄 알고 다들 저를 무시하는데 말이죠.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고 구박만 하던 남편을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나 쉬어버린 탓인지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오라는 것도 많고 능력도 인정받던 나였는데 이제는 애 딸린 경단녀로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좌절하던 어느 날 저는 예전 회사 선배의 도움으로 어렵게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사수였던 선배님이 새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맡으시면서 저를 믿고 불러주셨던 거죠. 저는 그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다짐했고 출근 확정이 되며 시댁과 남편에게 취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리 꺼내봐야 이번에도 내 발목을 잡거나 무시하겠지 싶어서 늦게 말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말에 시댁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출근을 해?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출근은 무슨 출근? 저 회사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회사 나가면 우리 시훈이는 누가 챙기고? 어차피 시훈이 어린이집 다니잖아. 다음 주부터는 종일반으로 하기로 어린이집에는 말씀드려놨어. 그럼 내가 퇴근하고 시훈이 데리러 가면 되니까 시훈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걱정을 안 하긴 뭘 안 해. 아니, 시훈이가 몇 살이라고 애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저것이 기어이 지가 엄마라는 걸 까먹고 이 지랄을 피는 모양이다.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끝까지 네 생각만 하냐? 너 좋자고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어머니,
시은이 걱정은 어머니보다 제가 더 많이 하죠. 시은이 생각하기에 더 일하려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일 안 한다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사는데 시은이가 커가면서 이런 꼴을 보면서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낳은 아이한테까지 무시당하는 것보다 제 할 일 하면서 멋진 엄마로 아이 키우는 게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것 가지고 더 이상 반대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시는 누가 무시를 했다고 그래? 괜히 자격지심에 엄한 사람 잡지 마. 내 핑계 댈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이 나 무시 안 했어? 정말? 매번 생활비 줄 때마다 나더러 고생한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팔자 늘어진다 그랬잖아. 내가 10원짜리 한 장 쓰는 것까지 사사건건 참견하고 시비 걸었잖아. 그런데도 무시를 안 했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그동안 나 충분히 무시했어. 그래서 나도 더 이상 무시당하기 싫어서라도 일하겠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당신이 못나서 그런 거지. 그걸 누굴 탓해? 그렇게 욕먹기 싫으면 살림을 잘하던가. 여자가 돼가지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 기집애가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건 아주 지가 잘난 줄 알고 사는 모양이다. 너 그래봐야 집에서는 우리 경호 받들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아무튼 나는 너 출근하는 거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당신 엄마 말씀 들었지? 나도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해. 남편과 시모가 끝까지 제 출근을 반대하며 난리가 났고 저를 자기 소유처럼 휘두르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 얹혀 지내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 이야기가 목적까지 나왔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겨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이야 제 선택이라고 하지만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아이까지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과 이혼 결심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며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정 근처로 어린이집도 옮겼고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새로운 직장에서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며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도 되려나 걱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제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도 없고 남편이 원래도 아이에게 무심했다 보니 아들도 아빠의 빈자리를 별로 느끼지 않는 듯 했어요.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며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아이가 친정 생활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애 볼모 삼아 가출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며 난리였지만 저는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집을 나올 걸 그랬나 싶으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 결심을 하다가도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희의 별거가 기회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집을 나간 사이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건지 어느 날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렸던 제가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지 뭐예요. 정말 기막히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바람이라니 끔찍하게 괴로웠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기도 했어요.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될까 싶어 고민했던 건데 지가 먼저 이렇게 바람까지 피면서 가정을 파탄내 준다면 제가 어떻게 남편과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남아있던 정도 없었지만 진짜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깊어지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너 잘 지내니? 웬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어머니?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이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많이 나 보였거든요. 저한테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연락을 주시니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말이 나왔네요. 그때는 내가 화가 많이 나서 그랬다. 그건 너도 이해를 해야지. 너 같으면 며느리가 아들 내팽개치고 내 새끼 데리고 집을 나간다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니? 아무튼 간에 나도 너랑 말씨름할 생각 없고 우리 시훈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시훈이는 잘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새로운 어린이집에서도 적응 잘하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시훈이 챙겨주시니 훨씬 수월하고 아이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애가 아빠 찾지는 않고? 네, 다행히도 애가 아빠를 찾지는 않네요. 애 아빠가 평소에 시훈이에게 별로 살갑지 않았잖아요. 맨날 바쁘고 피곤하다고 애 자는 얼굴만 봤었으니 애가 아빠를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아이는 아닐 수 있지. 그런 애가 지 아빠도 못 보고 몇 달째 이러고 지내는데 그게 정상이니? 애가 아직 어려서 말은 못해도 그 어린 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너 대체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 거야? 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니? 글쎄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남편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남편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어머니, 그 인간 다른 여자 있는 거 아세요? 너 그걸 어떻게... 역시 어머니도 알고 계셨네요. 저는 또 혹시나 어머니는 모르시고 이런 전화하신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연락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제 탓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 경우가 바람이라니. 너 생사람 잡지 마라. 제가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꺼내자 시몬은 당황한 듯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 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말도 못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할 말이라고 해봐야 애 데리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거나 제 탓을 하려는 얘기였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모의 갑작스러운 연락 이후 저는 한동안 시모와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망설이던 제 마음도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결심이 굳혀지던 어느 날, 저는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져 그만 돌아가시게 되셨거든요. 평소에도 심근경색이며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던 분이라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말년에 손주 재롱 보면서 즐겁다며 오래오래 사시겠다는 분이 갑자기 떠나시니 엄마와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던 딸 자식이 사위와 못 살겠다고 친정살이하며 못난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효도할 기회도 없이 보내드려야 했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남편은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인 남편이라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부부이고 사위인데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례식에 올 생각이 없다는 남편에게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늘 아들 편인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동서가 저를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제가 제 결혼 생활에 안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좋은 일도 몇몇은 있었어요. 남편 복은 없는 주제에 동서 복은 있었는지 저희 동서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아 어렵게 자랐지만 너무 밝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한테 잘해줬어요. 형님, 이렇게 되어서 정말 유감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기운 내세요.
형님이 기운 내셔야 어머니도 힘내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잃어봐서 형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가족이랑 갑자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게. 예상 못했던 일이라 그런지 너무 힘드네. 그래도 동서가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정말 고마워. 남편 놈도 안 찾아온 장례식에 동서만 와줬네. 휴, 어머니랑 아주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별거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 부부인데 설령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힘들 때 이러는 법이 어디 있대요. 그 인간들한테는 별로 실망도 안 들어. 애초에 기대가 있었어야지 뭐. 그냥 그런 인간들이 이번에도 여지없구나 싶은 거지. 아무튼 형님 힘내세요. 그나저나 사돈어른께서 그렇게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형님 어머니는 노후 준비 되셨어요? 저희는 원래도 여유가 없기는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있었지만 집에 빚까지 있어서요. 물론 형님네 사정은 저희랑 다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되시면 심적이나 경제적이나 여러모로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게. 나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다행인지 뭔지 아버지 앞으로 보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엄마 혼자 노후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와중에 그걸 다행이라 생각하는 나 참 한심하지. 안심이라니요. 당연한 걱정인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와중에 어머니까지 챙겨야 하는데 형님이 참 힘드시겠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동서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 식당 일을 도우며 어렵게 자라야 했죠. 그런 고생을 했던 탓인지 동서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힘내라며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동서의 위로에 위안을 얻으며 저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 슬프지만 제가 지쳐있으면 저희 엄마와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장례식 이후 저는 다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모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는 잘 보내드렸니? 오지도 않으신 분이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별로 궁금하시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따위로 말하는 거 봐라. 너는 걱정을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됐고요. 저 요즘 힘드니까 시비 거실 거면 그만하세요. 그래, 나도 이런 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니까 할 말이나 하마. 내일 시훈이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은이를 데려가신다뇨? 왜요? 왜는 왜야. 내가 내 손주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벌써 반년째 못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이산가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바깥사돈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고 너나 안사돈이나 얼마나 경황이 없으실까 싶어서 그래서 이참에 내가 시온이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봐주마. 그러면 너도 안사돈도 좀 숨 돌릴 수 있지 않겠니? 시은이를 봐주시겠다고요? 왜? 내가 애 봐주겠다는 것도 싫다고 하려고? 너 행여나 싫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니들 아직 부부이고 나도 내 손자 볼 권리 있는 거야.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경찰이라도 동원해서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시모의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저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모에게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 말대로 제가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모가 며느리들한테나 못되게 하지 워낙 손자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설마 해코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시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오겠다고 한 시간이 지나도 한참을 소식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친 저는 혹시 근처에서 집을 못 찾는 건가 싶어 나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현관문을 여는 그때 하필이면 문 앞에 있던 시모가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계단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벌어졌고 시모는 대굴대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쫓아 내려가는데 계단 밑에 남편 놈이 서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모의 상태 때문에 남편에게 따져 물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하고 시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제가 병원으로 같이 따라가려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며 저를 막아 세우더라고요. 야, 넌 빠져. 네가 여길 왜 따라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건지 같이 가봐야지. 어쨌든 우리 집에서 다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여길 따라올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조사를 받으라니? 네가 우리 엄마 밀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아주 작살을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내가 밀치긴 뭘 밀쳐. 나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넘어지신 거지. 내가 일부러 했다는 거야? 내가 밑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발뺌하려고? 너 평소에 우리 엄마 지독하게 미워했었잖아. 그런 네가 엄마한테 순순히 시운이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너 일부러 작정하고 이런 거지? 계획한 거잖아. 아무튼 내가 너 살인미수로 고발할 거니까 각오해. 그 후 병원으로 실려간 시모는 혼수상태 판정을 받고 깨어나지 못했고 남편은 제가 시모를 일부러 밀어뜨린 거라며 저를 고발하며 저는 억울하게도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그 상황이 무섭고 걱정되기만 했어요. 다른 증거는 없이 남편이 목격자로서 제가 시모를 해코지했다고 진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검찰에서는 차라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받으라 권유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던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날이 되어 저는 남편과 함께 나란히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내가 살다 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로 시모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 싶어 두려웠습니다. 제 실수였던 아니던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아무리 미워했던 시모라도 죽기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으니 저는 그 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갖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죠.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희 집 문을 열었을 뿐인데 그때 하필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고 갑자기 나오는 저를 보고 놀라셔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셨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저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애초에 애 데리고 가출한 것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손주 볼모로 삼고 집으로 오게 한 것까지 전부 저 여자가 계획한 짓이에요. 저 여자 계단으로 저희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렇게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던 남편이 재판 쉬는 중간에 제게 다가와서 깜짝 놀랄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버지 사망보험금 얘기를 꺼내면서 그 돈을 자기 사업자금으로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던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당신이랑 별거하고서 나도 회사 때려쳤다. 왜? 먹여 살릴 처자식이 없으니 겁날 게 없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라 그런지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네. 그래서 돈이 좀 궁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장인어른 앞으로 사망보험금 나왔다는 말도 안 했더라. 당신 사업을 시작했어? 아니,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장인어른 장례식에도 안 나타난 놈이 무슨 사망보험금 소리를 해? 재수한테 들었지. 재수가 장례식 왔다 갔었다며. 그래도 보험 나와서 다행이라는 얘기 들었지. 근데 당신은 우리 아직 부부 사이인데 그런 걸 숨기려고 그랬어? 왜 나한테 다 숨기고 이혼하려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건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야. 그리고 내 목 아니고 우리 엄마 몫이고 그걸 왜 당신이 탐을 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어? 당신이 살아생전 사위 노릇을 뭘 했다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내가 그 돈을 당신한테 순순히 줄 거라 생각해? 나 죽어도 당신한테 그 돈 못 줘. 당신이 합의 안 해줘서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그래? 당신 아직 상황 판단을 못하는 모양인데 이대로면 당신 정말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지금이야 우리 엄마가 혼수 상태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이러다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신 이거 사람 죽인 거야.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해? 당신 시온이 걱정은 안 되나 보지? 내가 그나마 우리 시온이 걱정해서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건데 당신이 이렇게 주제 모르고 당당하게 나오면 곤란하지. 명심해. 지금 이 상황에 불리한 건 당신이야. 그 몇 억이 아까워서 평생 감옥살이 하고 싶은 거야? 기막히게도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 아이를 봐서라도 고소를 취해야 하겠다며 잘 생각해보라 하더라고요. 순간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와 혼자 되신 엄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동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동서가 저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저는 동서가 무슨 증언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증언이 시작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판사님, 저희 형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모함이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짜놓은 각본에 이혼당한 것뿐이고 오히려 두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재수씨? 갑자기 왜 그래? 뭐 약이라도 먹었어? 아니면 저 사람한테 사주라도 받은 거야, 뭐야? 아주버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짓까지 벌이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두 분이 형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들었다고요. 뭘 들었는데? 우리가 뭘 짜고 쳤다고? 그럼 우리 엄마 누워 계시는 게 다 뻥이라 이거야, 뭐야? 판사님,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며느리들끼리 시댁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야,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마라, 어? 저 증거 있어요.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범죄를 계획했는지 증거 다 있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어머니 지금 의식 돌아오셨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야, 너 입 안 다물어, 어? 판사님, 제가 여기 두 사람의 범죄 공모 대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동서가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그 안에는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두 사람이 저를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려 했는지 범죄를 공모한 대화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걔네 집 앞에서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걸로 아는 거야. 뭐 뇌진탕이라던가 반신불수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다친다고 걔가 눈 하나 깜빡하겠니? 너랑 같이 살 때도 사사건건 대들고 지 마음대로 하던 앤데. 깜빡하게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가 고소를 하면 지가 뭘 어쩔 거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지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다치는 게 좋은 거지. 엄마, 헐리우드 액션 알지? 헐리우드 액션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뜯어낼 돈이 많아지는 거라고. 걔가 가출까지 하고 성깔 있어 보여도 은근히 마음이 여리거든. 그러니까 몇 년간은 우리 말 잘 들었던 거 아니야. 가끔씩 뭐가 난리인지 핀트가 나가서 그렇지 본성은 약한 애야. 그런데 그런 애가 아무리 미운 시무라 그래도 지 눈앞에서 다치면 괜찮을 수 있겠어? 분명히 자책하고 안절부절 못할걸? 그럼 우리는 합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면 되는 거지. 그래, 걔가 은근히 그런 구석이 있기는 하지.
그럼 얼마를 뜯어내려고? 그래봐야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못 받을 텐데. 뭐 못해도 큰 거 한 장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니면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더 뜯어내도 되는 거고. 아니 지 아빠 죽고 사망보험금으로 몇 억을 받았다는데 남편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지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은혜는 갚아야지. 결혼해서 내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돈 받아낼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지. 네가 지난 수년간 그건 먹여 살린다고 쇠가 빠졌는데 이대로 그냥 이혼할 수는 없지. 하긴 그것이 은근히 약아서 벌써 너랑 이혼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이대로 이혼당하기 전에 한몫 챙겨야지. 그래. 아 내가 또 손해보고 사는 성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계획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뭐라고 그랬지? 헐리우드 액션. 할리우드 액션. 내가 그 집 계단에 미끄러운 걸 발라놓을 거야. 그렇게 해놔야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를 밟지 말고 안 미끄러운 곳을 밟으면서 미끄러운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집에 뭐가 발라져 있었다고 검사해보면 나올 테니까 그럼 나는 계획 범죄라고 몰아가면 되고 궁지에 몰린 그것은 나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 아주 계획이 확실해 보인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똑똑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냐 그래. 하여간에 이참에 그것한테 제대로 보여주자고. 지가 누굴 무시했는지 어디 톡톡히 당해보라고 해라. 그럼 나는 그 후에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엄마는 이번 기회에 휴양한다 생각하고 병원 밥 먹으면서 좀 쉬고 계셔. 그 사이에 내가 나머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저희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부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어요. 그걸 동서가 몰래 듣고 있다가 녹음을 했고 저를 위해서 동서가 증언까지 해주었던 거였죠. 확실한 증거까지 내밀며 동서가 증언을 하자 곤란해진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잡아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지금 저것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저것들이 짜고 친 거라니까요. 아니, 애초에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아주버님, 동영상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영상에는 두 분이 작당모의하며 웃고 있는 모습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형님 괴롭히지 마시고요. 야, 너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갈 곳 없는 고아 받아줬더니 이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우리 엄마가 알면 당장 쫓겨나, 알아? 상관없어요. 그 전에 제가 제 발로 나갈 테니까. 저야말로 이런 시댁 지긋지긋해서 말이에요. 물론 겁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어요. 형님에게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혼하면 오갈 곳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갈 곳이 없어지고 이혼녀가 될지언정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저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제발 제 말을 믿고 저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아니라니까 진짜. 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면 오산이야.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남편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건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해댔습니다. 재판장 안에 남편의 고함 소리가 고래고래 울렸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신 판사님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표정으로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남편을 판사봉으로 후드려 패셨어요. 조용! 뭘 잘했다고 지금 이 난동을 펴는 거요? 당신 신성한 재판장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런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같으니라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증거가 눈앞에 있고 범죄 사실이 드러났으면 반성을 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지. 이 인간은 반성이 없는 인간이구만. 그런 와중에 장인의 사망보험 끝까지 탐을 냈나?
나도 딸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당신 같은 놈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구나.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감옥도 아까워. 너 같은 놈한테는 몽둥이질이 제격이지. 판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이셔서 그러신 건지 아무래도 제 사건에 감정이입을 하신 듯 했어요. 하긴 사위라는 놈이 장인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걸 누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간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런 남편이 한심했던 판사님은 남편을 판사봉으로 두드려 패주셨고 남편과 시모는 결국 나란히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무고하게 고생을 해야 했던 저는 되려 시댁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벼르던 이혼까지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감옥에 간 덕분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아이 양육권부터 합의금까지 꽤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오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상황이 저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덕분에 저는 골치 아픈 일 없이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고 동서 역시 저를 따라 시동생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남편을 닮아 한 성깔 하는 성격이었는데 자기 엄마랑 형이 당한 걸 본 덕분인지 찍소리 못하고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서는 끔찍한 시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해 나서준 동서 덕분이었습니다. 동서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던 동서가 결혼 전 친정 어머니까지 떠나보내며 친정도 없이 시댁에서 참 힘들게 지냈었어요. 동서 역시 저처럼 매일 이혼 결심을 해야 할 만큼 힘들게 지냈지만 아무리 망난이라도 가족이라고는 시동생뿐이라 이혼 결심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동서는 혼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저를 도와주었죠. 그렇게 기댈 곳 없는 동서가 오로지 저를 위해 그런 결심을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던 저는 그런 동서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없이 막막하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동서를 위해 제가 같이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식품회사를 다니던 저와 친정엄마의 식당 일을 도우며 손맛이 좋던 동서가 손을 잡아 밀키트 사업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 저희의 사업에 저희 친정엄마께서 투자자가 되어주셨고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 놈도 지 사업을 하는 마당에 저라고 못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동서까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들의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정성과 오랜 손맛의 결합 덕분인지 첫 출시부터 저희의 밀키트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매진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인터넷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지금은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점점 더 승승장구하며 부자가 되는 사이 저희는 시댁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살고 나온 시모와 전 남편이 어떻게든 피해를 만회해보겠다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있던 재산까지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희는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되는 걸 보니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인과응보를 늘 가슴 깊이 새기시며 꿋꿋이 잘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